다음은 제가 제일 많이 만들었던 섹터예요. 엔터테인먼트. 이게 사실 더 만들고도 싶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면은 제 이제 채널의 색채 자체가 너무 이쪽으로만 굳어지게 될까봐 좀 자제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만들게 됐던 거는 제가 워낙 이쪽 섹터를 많이 좀 좋아했었고 깊게 봤었고 많이 보유했었던 그런 쪽이라서 아무래도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보시면은 뭐 연예기획사 우려보다 호실적이 기대되는 이유, 그 다음에 스트림 미디어, 이제 BLC에 대해 가지고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비욘드 라이브에 대해서요. 그 다음, 뭐 여기 막 합병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봤었고. 다음 페이지도 역시 많네요. 그쵸? 비욘드 라이브 이제 JYP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는 빅히트가 결국 상장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빅히트에 대해 가지고서도 한 두 꼭지 정도 다뤄봤던 그런 이제 지난 2020년 하반기였습니다. 더 있네요. 네. 그 실적 추정하는 방법, 그거 이제 제가 만들었었고,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실적 추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빅히트 상장에 대해서 또 한번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자, 네. 이 질문 많이 받아요. 엔터 기업은 좀 불확실성 많고 한데, 그 86번가는 왜 그렇게 엔터 기업들 많이 보고 좋아하느냐? 엔터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정리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는 그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요거 보시면, 이제 연예기획사가 돈 버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앨범 매출이거든요. 근데 음반 판매는 사실은 정보가 다 공개가 거의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추정이 쉽고, 그 부분을 짧게 한번 짚어볼 텐데, 한번 보세요. 자, 실적을 보통은 한 달 반 뒤에 내잖아요. 근데 그 실적이 나오기 한 달 전에 음반 매출액은 거의 좀 비스무리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방식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가온 차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앨범 차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월별 이게 출고량이기는 해요. 정확한 판매량하고는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출고량 판매량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과거처럼 뭐 이거 가지고서 장난을 친다 이런 게 없고 기업들마다 워낙 효율성, 수익성 중시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냥 이제 소매에서 주문 나오는 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출고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매달 이렇게 월간 앨범 판매량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각 연예 기획사별로 나눠서 그 기획사별로 앨범 판매량을 그냥 쭉 정리해서 엑셀에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2분기다 4월, 5월, 6월 숫자 가온 차트 나오겠죠? 요거 전부 다 수기로 입력해가지고서는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앨범 매출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쉽죠? 여기다가 요거 이제 SM의 사업 보고서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CD에 공급 단가를 11,000원이라고 적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분기에 100만 장을 팔았다. 그럼 매출은 어떻게 될 거냐? 100만 장에다가 이제 11,000원 요 가격을 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세 붙을 거잖아요. 그럼 10%. 그러면은 그 10%. 그래 가지고서 1.21배를 하면 1.21배를 하시게 되면 거의 좀 음반 예상 매출액하고 비슷하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오, 네, 은기아님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SM인데 SM이 실제로 음반 매출액 그 지난 이제 2019년 2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실제로 SM의 음반 매출액이 기록된 재무제표의 요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 가온에 나온 SM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에다가 1.21배를 곱한 것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거의 한 95%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여기서 좀 차이 나는 거는 가온 차트하고 실제 기업이 인식하는 게 약간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6월 말에 앨범이 나온 가수 거면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반별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특히나 요즘은 음반 가격이 점점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방법으로 오시면 되게 좀 비슷하게 아실 수가 있다. 근데 요런 방법이 있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요 방식이 한 가지 조금 더 좀 수정을 해주실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JYP는 음반하고 음원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 보고서에다가 제출을 해주지를 않고 뭉뚱그려 가지고서 해주거든요. 물론 이거 기관 투자자 분들은 나눠진 숫자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긴 한데 어쩌겠어요. 저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정보 가지고 살려면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어쨌든 여기 합쳐진 숫자가 나온다는 거를 보시면은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수정을 거치면 되겠죠. 뭐냐 하면 음반 판매량에다가 JYP는 1.21배를 곱해서 그럼 이게 이제 예상되는 음반 매출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음반 음원 매출액 추이가 있을 거잖아요. 요 차이를 예상 음원 매출액이라고 우리가 마이너스해서 구해보는 거죠. 그리고 요 숫자를 과거 거를 평균을 내 가지고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 다음 분기에 뭐 100만 장을 팔았다. 1.21배를 했어. 그러면 음반 예상 매출이 나올 거잖아요. 거기다가 예상 음원 매출액들 과거 것들 평균을 더해 가지고서 다음 분기 음반 음원 매출액을 추정을 해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요게 요 말입니다. 조금 요거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음반에 대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연예기획사가 그렇게 예상이 안 되는 그 섹터라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GGL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부분인데요. 제일 저게 중요해요. 엔터 기업은 어떻게 분석을 하나요? 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6가지 적어놨는데 거의 저것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 이런 그 그룹들 빼고서는 솔로나 이렇게 나와서 거의 돈 벌기가 어려워요. 유의미하게.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사업화를 한다 그러면 몇백억씩 회사가 벌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몇십억 정도 버는 뭐 5억, 10억 정도 버는 그런 이제 아티스트 형태 가지고서는 사실 기업화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습니다. 앨범도 많이 팔리고 투어도 많이 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JYP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어, 지금 보시면은 보이그룹이 2개를 돌리고 있죠. 갓세븐하고 스트레이키즈. 물론 이제 중국에 좀 팀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좀 올드보이드 팀이 있죠. 뭐 2PM에서도 종종 앨범도 나오고 아니면 요걸 조금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서도 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주요하게 뼈대가 되는 거는 JYP는 보니까는 JYP란 회사의 뭐 작곡진이나 작사진이나 안무팀이나 그런 이제 홍보할 수 있는 인원들 역량을 생각해 보면 대략적으로 보이그룹은 2개를 돌릴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와이스 있지. 그 다음에 일본에서 니주까지 하면 3개까지 돌릴 수가 있구나.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요렇게 되는구나. 보이 2개, 걸그룹 3개다. 이렇게 일단 먼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연간 활동 횟수가 몇 번 될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돌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2.5회 정도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GGL님 감사합니다. 2.5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음반을 2번 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살짝 이제 그 뭐 스페셜 앨범처럼 리패키지라 그래요. 그런 앨범을 한 번 더 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규 앨범 그냥 앨범 낼 때 30만 장 팔리는 아티스트면 아이돌이면은요. 보통은 리패키지는 절반 정도가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5회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아이돌이 이제 그 한 팀 운영하게 되면 연간으로 약 한 2.5회 정도가 활동이 돼요. 그러면은 몇 팀이 활동할 거냐? 거기에 활동해서 2.5 곱하고, 물론 이제 회사별로 전략이 달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여기에다가 음반이 여기 몇 장 정도 팔릴 것인지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이런저런 지표 봤더니 여기는 10만 장, 이 아티스트는 30만 장, 여기는 50만 정도 팔릴 것 같아. 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음반 매출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연간으로 공연은 몇만 정도 뛸 수 있을까? 일본 포함해가지고서 여기 20만까지 뛸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음반 매출액에서 보통은 한 절반 정도 굿즈가 팔리니까 굿즈 매출도 절반 정도 더해주고 거기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외하고 배분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뭐 요 점들은 사실은 비밀로 하죠. 해외 공연 마진이나 배분 비율은 비밀로 하는데
뭐 아름아름으로들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배분 비율 이제 공연에 대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출연료나 광고 수익 같은 것들 좀 넣어주고. 근데 사실 이제 출연료나 광고 수익에서 버는 비용, 버는 수익 그게 이제 배분 아티스트한테 끝나고 회사에 들어오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회사가 경상적으로 나가는 이제 고정비라 하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임대료도 나가고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게 또 차지할 건 아니지만 종종 이제 광고를 되게 많이 찍는 아티스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그다음 비용 요인에서 특이한 게 없냐.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회성 비용 같은 것들 나올 것들 뭐 아니면 좀 확장을 했는데 자회사에서 손실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형자산 올해 갑자기 생각해야 될 게 있다든지 그런 거 그냥 보게 되면 엔터 기업은 뭐 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인지로 나오겠죠. 예, 예상치를 뭐 예를 들어 투어 도는데 이 아티스트는 20만 정도 돌 수도 있고 인기 더 있으면 30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 몇 개 짜보시면은 이제 레인지가 나올 거예요.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뭐 1년 예상 굉장히 좀 손쉬운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꼭지는 뭐냐면은 이런 이제 엔터 기업을 분석할 때 가장 크게들 제가 봤을 때 주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라고 봤었을 때 이거였어요. 제일 많이 듣는 거였죠. 다음 분기 예측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분기를 그냥 예상을 안 하시면 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이제 엔터 기업은 어떻게 분석하나요? 2번에 각각의 연간 활동 횟수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통 2.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라리 그걸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어떤 아티스트가 3월에 컴백을 하기로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갑자기 영상 편집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생겨서 4월에 컴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 무너진 건가요? 절대 아니죠. 연간으로 보게 되면 차이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분기 너무 보지 마시고요. 1년간을 봤었을 때 1년 동안에 해야 하는 활동 횟수는 거의 맞추거든요. 회사들이. 1년 내년에 어떤 몇 번의 활동을 할지를 두고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엔터기업 투자 분석 시에 가장 크게 실수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주변이 좋아해서 싫어해서 그런 이제 주관적인 네,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말씀드리면은요. 네, 이렇게 너무 주관적인 것들을 보고서 판단하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사실 모든 소비재 기업의 공통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내가 써보니 그거 별로던데? 예를 들어 과거에 뭐 패딩 열풍이다, 노스페이스 많이 해. 아니면 최근에 뭐 MLB를 많이 입어. 거기에 대해서 야, 내가 보기엔 저렇게 예쁘지 않은 옷을 누가 입고 다니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절대 투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지표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자, 86번가가 보기에 너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딱 하나를 꼽자면은 음반 판매량입니다. 왜냐면은 음반은 정말로 살 이유가 없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로 팬이 아니면은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시면은요, 여기서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한터나 가온 판매량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좀 잘못된 일본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초동, 즉, 첫 주, 한 주 동안의 판매량이 얼마나 되느냐 가지고 너무 줄 세우기들을 하시거든요. 이거 너무 보지 마십시오. 일본하고 한국은 판매 추이가 좀 다릅니다. 일본은 정말 팬덤 장사가 고인물이 돼버려가지고, 첫 일주일의 판매량이 그냥 전체 판매량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90%가 뭐야? 99%라고 보시면 돼요. 첫날 판매량이 90% 이상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일본의 경우엔 내수예요. 딱 일본 사람들이 딱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냥 물량이 쫙 퍼져나가고 끝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란 말이죠.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글로벌이란 말이에요. 이게 퍼져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한국의 아티스트들의 음반 판매량은 좀 롱테일하게 좀 두꺼운 그 꼬리를 띄고서 판매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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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보셔야 될 거는 한터 가온에서 지난 앨범 월별 판매량입니다. 지난 앨범.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예를 들면은 JYP의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지금 새로운 앨범을 안 내고 과거 앨범들이 뭐 앨범별로 3천 장 내외씩 각각 팔리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팬 사인회도 없을 것이며 지금 새롭게 이슈가 될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 3천 장씩 매달 사요? 이거는 새롭게 유입되는 팬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로가 유튜브일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죠. 뭐 지인의 추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팬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앨범 사는 것도 관심이 생기고 그게 일종의 수집욕을 이제 자극을 하니까 그걸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살 때 내가 팬 사인회 가는 것도 아닌데 새롭게 팬이 되는 사람이 갑자기 똑같은 거 10장, 20장 살 거냐? 그건 아니겠죠. 한 장, 많아봐야 2장 사겠죠. 하나는 오픈하고 하나는 소장용으로. 그래서 지난 앨범이 몇 장이 팔리고 있느냐는 거의 그 숫자 정도가 새롭게 팬덤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전에 나왔던 앨범, 그 다음에 이제 컴백하기까지 보통 한 3개월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난 앨범이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앨범 판매량 증가만큼이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앨범의 판매량에 첫 한 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앨범이 얼마나 팔리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의 연예기획사의 아티스트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꼭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야, 연예기획사들, 아티스트, 뭐 마약도 뭐 그 다음 아니면 사생활 문제, 실제로 지금 좀 걱정되실 만한 요소 그거 있죠. 1월 1일 되면 매년 디스패치에서 탑 연예인들의 그 스캔들 발표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연예기획사 투자 어떻게 하냐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티스트가 사고 치면 어쩌죠? 근데 저는 이게 글로벌화 된 순간에 특히나 서양 쪽 중심으로 일본 넘어서요. 글로벌화가 된 순간부터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해외는요. 사고 치는 수준이 다릅니다. 마약도 단순히 대마를 하질 않고 더 심한가 하잖아요. 그 다음에 좀 하여튼 이들이 보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해외 팬덤이 보기에는 K-팝은 참 착하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큰 사고를 안 친다는 거예요. 본인들 기준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해외 그 유명 가수들 보면 정말로 큰 사고를 쳐도 잘 컴백하고 잘 투어를 돌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사생활이고 나는 그 사람이 생산해낸 작품을 즐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많은 아이돌들도 서구권까지도 팬덤이 늘어나면서 팬 문화 자체가 사생활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팬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것도 이제 하도 이제 어떻게 보느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대표 이제 엔터 기업들 미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인데요. 제가 뭐 사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아는 한에서 그것도 여기에는 저희 주관이 많이 반영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빅히트는 어쩔 수 없이 방탄소년단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빅히트의 시가총액에서 이제 빅히트라는 기업의 기업 가치에서 방탄이 빠지고서 나머지 가지고서 한 평가를 해보는 거죠.
플레디스 인수했죠. 그래서 세븐틴 100만 장 이상 팔아요. 잘하죠. 여기에 그 다음에 뉴이스트 있죠. 여기 한 2, 30만 장 나가죠. 여자친구 10만 장 조금 안 되게 팔아요. 그 다음에 기존에 본인들이 키워가는 이제 그 투바투 같은 경우에 지금 30만 장 팔고 있죠. 괜찮고, CJ하고 이번에 같이 낸 5대5로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30만 장 판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기는 한데, 요 앨범 판매량, 투어 도는 횟수 다 합치면은 사실은 합쳐봤자 SM한테는 안 되죠. 그러면은 이걸 다 합쳐봤자 기업의 가치가 SM보다 많이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SM 시가총액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빅히트 시총에서 SM 시총을 빼면은 그만큼이 시장이 판단하는 방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탄이 계속해서 잘 돼야 하는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1번 아티스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고요. 2번은 엔터 기업들이 나아가야 되는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뭐냐 하면은 이제 플랫폼 싸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빅히트 경우에는 지금 위버스를 굉장히 밀고 있죠. 위버스를 자체 플랫폼으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전략이 좀 다릅니다. 빅히트는 자금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자체적으로 모든 비용을, 그 어떤 비용을 써서라도 자기네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대기업이 할 일이죠. 돈이 자금이 풍부하면 거기서 자기가 위험 부담을, 그 리스크를 크게 지는 만큼 나중에 수익도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100% 자기 거니까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히트는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나중에는 이거 자체가 큰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뭐 별다른 수익성을 못 안겨주더라도요. 이제 빅히트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JYP의 경우에는 또 빅히트하고 비슷하게 한 가지 집중된 게 니주입니다. 왜 니주가 중요하냐? 단순히 일본에서 얼마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JYP의 경우에는 기업이 몇 년간의 미래의 이제 사업 계획을 가지고서 굉장히 차근차근히 그걸 다 하나하나 실현하면서 오는 기업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의 미래 중에 하나가 현지화라고 그 이제 JYP 경영진들은 판단을 했었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일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일본 시장에 가는 거였죠. 이게 이제 잘 되게 되면은 그 다음 후속 시장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도 우리가 아무래도 그 성공 가능성을 조금 높여서 잡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혹은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사실 여기도 이제 같이 파트너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제 해외 시장, 뭐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 JYP가. 그러면 우리 일본에서 이렇게 파트너십 맺어서 현지 K-팝스러운 그 이제 아티스트 잘 만들어냈어요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조건,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이제 그 레이블 이런 데하고 에이전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니주가 잘 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게 뭐 빅히트에서 방탄 차지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JYP에서 니주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JYP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업 전체적인 그냥 색깔인데 예측이 제일 쉽습니다. 딱 말한 때에 아티스트들 컴백하고요. 몇 회 하겠다 그러면 몇 회 컴백을 하고요. 비용 관리하겠다 하면 비용 관리하시고요. 뭐 미래에 뭐 2년 뒤에 이거 할게요. 3년 뒤에 이거 할게요. 다 하시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JYP가 아무래도 뭐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된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실제 시총 차이도 좀 많이 나고요. 다른 회사들하고, SM이나 YG하고요.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받았던 거 말씀드리면은, JYP가 예전에 한번 이제 좀 실적이 조금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비용을 좀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좀 성장을 했으니까는 한번 투자를 좀 해보겠다는 거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우려를 표명했던 기억이 나요. 뭐냐 하면은 그 뭐 이제 과연 그 우리 아티스트들 좋아하는 팬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완전 삐까번쩍하게 이게 무슨 뭐 디즈니에서 나오는 CG급을 막 어벤져스 같은 거 막 그런 걸 때려 넣는다고 해가지고서 우리 아티스트의 인기가 드라마틱하게 더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유튜브 아니면은 뭐 그런 SNS에 내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카메라만 그냥 찍어가지고 올리는 걸 좋아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취사 선택을 하라는 거였죠. 무작정 비용을 들인다고 해서 연예기획사에서 더 큰 수익을 안겨다 주는 건 아니다는 거였고, 그런 우려를 좀 여러 번 표명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비용 관리가 가장 잘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 그 중에서도 전략적 투자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사실은 매도를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공모펀드 운영하고 있는 일반 자산운용사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시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반영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게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JYP 보시면은 서브타이틀이 잘 안 달렸었을 거예요, 영상들에. 그것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되게 소소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막. 서브타이틀이 달렸으면 좋겠다. 팬들이 지금 JYP 아티스트들의 유튜브 영상에 베스트 댓글이 뭔지 아느냐. 뭐 내용을 이해 못 하는데 그냥 얘들 트와이스가 웃으면 나도 웃는다. 근데 내용은 모르겠다. 왜냐하면 서브타이틀이 없어서 제발 좀 달아주세요.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과거 영상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달해드리면 또 이게 또 금방금방 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또 하여튼 시장의 목소리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쉬운 거, 그 점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빅히트 플랫폼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래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서 JYP는 협업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어쨌든 갓세븐 트와이스부터 굉장히 성장을 한 건 맞지만은 기업 체력 자체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서 이제 현금이 되게 많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는 단계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체 비용을 다 써가지고서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현실적인 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서 잘 협상을 해서 그 플랫폼에 적당량의 지분, 10%, 20% 정도를 취득을 하는 수준으로 투자 부담이라는 거는 최소화하면서 영향력은 가져가고 우리 아티스트가 지금 당장 뛰어놀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를 하는 전략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자체 플랫폼 구축할까 아니면 제일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협업하는 게. 다음으로 SM은 지배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3분기 실적이 나왔었을 때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3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나쁘게 나왔는지 이해는 잘 안 갑니다. 굿즈가 덜 팔렸다, 안 팔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지만은 제가 예상했던 숫자에 대비해 가지고서는 제가 지금까지 SM을 봐온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숫자 차이가 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상하는 게, 이익 예상이. 근데 이런 일들이 딱 생기면은 바로 드는 게 그거거든요. 라이크 기획 생각하고 지배구조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긴 불투명한 회사예요. 아티스트들이 내년에 활동을 몇 번 할 거냐, 누가 잘 될 거냐, 누구를 좀 힘을 실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SM은 예측이 그래도 용이한 편이에요. 근데 SM이 그걸 가지고 수익성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거는 사람들 예측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배구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일어난다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 회사이지만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상대적인 저평가는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에 있었을 때에는 지배구조를 좀 개편해줬으면 하는 거에 대해 목소리 내고 싶었고 그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좀 스테이지별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했는데 그게 좀 미완인 상태로 나오게 된 거는 너무 큰 아쉬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라건대 내년에는 이제 지배구조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일 테니까 SM도 이쪽에 있어 가지고선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는 이제 플랫폼 얘기를 드리면은요. SM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싶어 해요. 그게 비욘드 라이브이기도 하고 이제 리슨 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좀 대형 파트너를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내 걸로 다 했을 때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이버라는 빅 플레이어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러니까 SM 정도 규모의 회사가 하기에 아주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YG인데요. YG는 정말 올해만큼만 활동을 하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트레저도 3번이나 활동했죠, 벌써. 그 다음에, 블랙핑크도 요번에는 활동을 많이 한 편이죠. 근데 YG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 예측이 어렵냐 하면, 과거에 위너하고, 아이콘이 데뷔를 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음반이 막 나왔었어요. 그러고는 내자마자 그 다음에 일본 앨범까지도 바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앨범이 계속 그 속도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거의 국룰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회 정도 나오는 거 연간에.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보석함에 갇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대체적인 연예기획사는 몇 번 정도 아티스트가
활동할지 회사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YG의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만 봤었을 때는 그 점이 굉장히 변한 것 같아요. 굉장히 수익성 중심으로 가신다는 것도 보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신뢰를 쌓는 좀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도 봐가지고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YG도 이제는 예측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회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요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엔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엔터 기업 과거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한 2018년 정도, 17년 정도까지인데 우리나라 엔터 기업이 얼마나 시가총액을 받을 수 있을까? 일때까지를 저는 1단계라 생각했어요. 잘하면 1조 초반, 조금 오버슈팅하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국내에서 잘 됐는데 일본에서도 엄청 잘 돼. 그러면은 1조 초반까지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SM이 동방신기 소녀시대 다 잘 될 때, YG가 빅뱅이 잘 될 때, 이때는 일본 투어 돌면 그 수익 들어오고 막 하면은 이익이 뭐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 나요. 그럼 거기에다가 PR이 25에서 30배 정도 주면 1조 초중반 정도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맥시멈인 거죠. 이 이상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익 자체가. 왜냐하면 그 이상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만한 역량이 우리나라 연예계획사 당시에는 안 됐었고, 또 현실적으로 아티스트 몸은 하나잖아요. 한국, 일본 활동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동남아도 한번 가야 되죠. 서구권도 한번 가야 되죠. 그건 수익성이 팍팍 떨어지는 활동이거든요. 즉 내가 컴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투어라는 것만 가지고서 수익을 올리는, 즉 나의 피지컬 몸을 써가지고서 해야 되는, 동시에 양쪽 활동이 안 되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2단계가 된 거는 뭐냐 하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유튜브라고 봐요. SNS,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서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조회수 올라오면 광고 수익 붙는 것들, 그냥 유튜브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수익 사업이 있을 거고, 뭐 그런 이제 이게 무형으로 진짜 가는 거죠.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잠자고 있어도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시가총액의 한계를 넘는 기업이 일단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유튜브 수익 기반이 돼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의 기초 체력은 한 단계 올라갔다 생각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일본을 넘어 글로벌로라고 적었는데 이게 사실은 방탄이 해낸 거죠. 빅히트라고 해놓고 제가 동방신기라고 큰일 날 소리를. 방탄이 해낸 거죠. 우리나라의 그 아티스트가 문화가 과연 서구권에서 먹힐 수 있을까 했는데 서구에서 빌보드 1위를 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니까는 이제는 기업 가치 자체가 뭐 1조, 2조 얘기할 게 아닌 거죠. 뭐 그냥 5조, 6조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2단계였던 것 같고 3단계는 계속 저는 관심 가지는 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이 한번 잘 이제 정착이 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거 계속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거다. 뭐 그러기에는 지금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거는 서비스가 빅히트가 하고 있는 위버스, 그 다음에 이제 SM에서 하고 있는 리슨, 그 다음에 그 비욘드 라이브 정도 있겠네요. 여기가 얼마나 잘 되느냐 꼭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JYP가 하고 있는 이 현지화 작업, 요게 또 잘 되게 되면은 쏠쏠하게 이게 오히려 수익성은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엔터 기업도 좀 뭐 그냥 약간 인기 영합성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